마스크 써야 된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의원 사퇴를 선언한 이상 말을 아껴야 하고 어지간한 일에 직접 해명하기보다는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에 관해 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이런 발언들을 뿜어내는 여당 정치인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거짓 선동이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할 때부터 지은 죄는 많고 염치는 없는 이들에 의해서 흠집내미가 많을 거라고 각오는 했었지만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언론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와 반박은 공론장에서 이루어지고 국민께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이런 공론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입법으로 언론을 탄압하면서 저 같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 양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는 언론 재갈법에 반대하는 한편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서 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야당 지지자분들께서 저를 응원하시는 분도 있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응원에 감사드리고 또 진영 논리를 경계하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경계해야만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님의 투기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했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어 혼자 살며 공부와 일에 매진했습니다. 부모님께 저는 지금도 속상하게 만드는 철부지 딸일 뿐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농사 지으려 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욕심이 나더라는 아버님 인터뷰를 보며 내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모님들께 드리는 짧은 자필 편지를 읽어드린 후에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자필 편지는 복사본을 준비해놨습니다. 윤희숙 의원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노년을 살면서 인생의 황혼을 준비한 일이 이렇게 큰 평지풍파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출가 외인인 딸 자식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돼서 앱이 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그동안 제 딸 자식을 응원하시는 많은 국민들께도 늘 과분하다 여기며 감사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분들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딸 자식이 못난 애비 때문에 숱한 모욕을 겪으면서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데 애비된 자가 어찌 애비된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디 저의 마음을 너그러이 살피시어 제 딸 자식이 아니라 모두 이 못난 애비 탓이라 여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의원 부윤홍.
저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저희 아버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당신께서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시면서 무조건 죄송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저는 어떤 법적 처분이 있든 그 옆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전문가분께서 보내오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LH가 추진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처럼 대규모 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추진 주체가 사전에 입지 및 규모를 정해 기본계획 정도를 수립해 놓아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의 경우 LH가 구상부터 입지 선정, 개발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때 개발 정보가 관련 국민들에게 공유되곤 합니다. 계획 자체가 애초에 신도시 개발처럼 비밀스럽게 수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산단 입주를 통해 화물 자동차가 늘어나고 정주 여건이 나빠져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아서 개발 계획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그리고 세종시는 지역 경제를 살린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본인들의 정치적 치적으로 산단 계획을 홍보해 왔습니다. 세종시 지역구의 유명 정치인도 이 방식으로 사적인 이득을 많이 챙겼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장 실사를 가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이고 주변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시지가가 올랐다던데 그것은 세종시 전체의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올라간 것이지 산단 입주 때문에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통상 산단 입주는 토지 가격에 그닥 긍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세종시 산단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를 제가 빼돌렸다는 의혹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 의원직 사퇴를 한 후 불과 2시간여 만에 여당의 대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제가 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해 땅 투기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KDI에서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재직한다고 해서 KDI 내 별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지간한 국회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대선 후보쯤 되는 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도적인 모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아침부터는 이런 의혹이 매우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가 KDI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했고 투기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여러 여당 의원이 차례차례 나서서 제가 예타 정보를 빼돌리고 박근혜 정부 기재부에서 1년 반 일했던 제 제부가 기재부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의원직을 내건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심각한 범죄를 타인에게 씌울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조차 내다 버린 것입니다. 평생 공작 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몰입애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원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들이 정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지금도 최강욱, 김의겸 이런 의원들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사위를 비키지도 않고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문체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온갖 특권을 장착하고 수사를 받는 게 무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수사라는 것을 받으면서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헤쳐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기득권 없이 국민 눈높이를 지키는 제 정치입니다. 지금 제 아버님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2016년 제 통장 거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용한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오랫동안 유일하게 가져온 입출금 통장입니다. 아버님 토지계약서도 같이 있으니 언론인 여러분도 거래 전후로 제가 돈을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 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돈을 보탰는지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샅샅이 까보십시오. 당시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도 KDI 홍장표 원장님 신속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세종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주무시며 부동산 거래를 같이 했다며 소리 높이는 분들, 세종시의 아름동 범지기 마을 1008동 CCTV 모두 까보십시오. 구부정한 노인이 방문한 기록이 있는지, 달랑 침구 하나 놓고 7년 동안 주중살림을 한 제 아파트에서 이사날을 제외하고는 가족 누구도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부모님 댁 압수수색에 동의하실 겁니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남에게 씌우면서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하실랍니까?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방송인 김어준 씨,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뉴스마저도 저희 아버지 땅의 가격이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가 올랐다면서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을 유포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페루가모에 이어서 이번엔 30억입니까?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국민 여러분, 눈처럼 새하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음해의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죄가 없으면 부디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숭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여러분, 눈처럼 새하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죄가 없으면 부디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숭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주세요. 오늘 민주당에서 사퇴안 부결시키겠다. 공식적으로 막 사퇴안을 부결시키겠다. 공식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사퇴 쇼를 한다는 민주당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퇴 쇼를 한다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왜 부결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퇴 쇼가 아니게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의원님, 사실 이거 저희 첫 보도를 저희 CBS에서 먼저 했었는데요. 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하나 여쭙고 싶어서요. 네. 그 당시에 이 아버님의 이제 부친 농지 이런 법 위반이 처음 나왔을 때는 부모님이 사퇴하실 때는 그 귀농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셨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님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이제 하신 걸로 저희는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실상 아버님이 미필적 고의 어떤 투기 어떤 심리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좀 비춰져요. 이 부분은 왜 말이 달라졌는지.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마음속에 그 생애 마지막에 다다르신 아버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모릅니다. 권익위에서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서 좀 놀랐었어요. 아버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나 저는 딸로서,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뭐 지금 어떤 위법을 의도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아들 때문에 엄청 조심하시며 산 분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아버님 곁에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있나요? 일반인들이 좀 의아해하는 건 8억 가까이 본인의 땅을 사셨는데 재산이 그 정도였는데 이제 8억이나 들여서 그 땅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게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시겠어요? 저는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 줄 모릅니다. 아마 저희 오빠도 모를 것 같아요. 저희 형제 아무도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6년 전에 호적을 파와서 나왔고, 한동안 매우 소원한 부녀관계였고, 아버님께 재산이 얼마냐고 여쭤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땅의 문제는 언제 처음 인지하신 거예요? 권익위에서 소명하라는 게 왔을 때, 저는 그리고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농어촌공사 임대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사실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께서 밤에 문자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저는 일찍 잤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12명 안에 제가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권익위 수사가 끼어만 지키자 흠집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 아버님의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셨던 건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런 민주적 위반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파악을 하셨던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때 알고 있는 거랑 지금 알고 있는 거랑 저는 글쎄요.
아버님 마음에 불법을 의도했을 부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정말 불법을 의도했는지, 불법을 의도하는 사람에게 뭘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은 저로선 지금 알 수 없고요. 그러나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분을 받으실 거고, 저는 그 옆에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문서 하나만 이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사퇴 선언하신 이후에 아버님과 혹시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님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한 4월 동안에 지금 수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아버님이 이제 직접 본인 일이라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접촉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 논에 대한 토지 대장을 보면 8억 2,200에 이제 매매를 하셨어요. 2016년 3월입니다. 근데 이게 실거래가는 7억 9천으로 나오거든요. 다른 사이트를 보면. 제가 이제 의원님이 답변 안 주셔가지고 의원실에 물어봤어요. 저희가 의원실에 물어봤더니 의원실 관계자가 7억 9천보다 낮다. 그러니까 7억 9천 언더의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다운계약서, 일종의 업계약서 이제 의혹인데, 이 부분은 혹시 아버님께 해명을 들어보신 게 있나요? 아니,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여쭤봤고요. 간접적으로 여쭤봤고, 전혀 어떤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안 그래도 소명할 때 그 점이 저희도 좀 이상해서 들여다봤었어요. 왜 액수가 다를까? 통장으로 간 액수와 이게 왜 다를까? 저희가 머리를 싸매다가 아마 세금 관련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통장에서 간 액수가 얼마인가요? 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때 봤지만 몇 천만 원이 더 많았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마 취등록세를 같이 보낸 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만 하고 있고, 아버님께서는 다운계약서를 쓰신 적이 없다고 하고, 그게 여전히 미심쩍으면 그거는 수사 받으셔야죠. 아버님이 주민등록법 위반하신 것도 있거든요. 국내선에 도장 있다가 중간에 세종으로 갔다 다시 주소지로 옮겼는데, 이거에 대한 경우는 좀 사약을 하셨나요? 아버님께서 내려가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올라왔어야 한다고는 말씀도 있었고, 저는 그런 얘기 모두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이거 어차피 조사 받으실 거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좀 뚜렷하게 의사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회견 잡으셨는데 다시 그 과정에서 지도부랑은 좀 어떻게 논의하셨나요? 지도부랑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사퇴 선언을 한 다음엔 외부적인 무슨 활동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에 나온 얘기는 제가 볼 땐 정치의 도의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도의도 전 저버렸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제가 뭔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점점 더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부께는 제가 이런 의사를 말씀드렸고 회의장을 잡아주셨습니다.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의장을 제가 어제 안 잡아놨었기 때문에 회의장을 잡아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사퇴를 자기가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빨리 시켜줘야지 저도 이제 뭘 하고 살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안 시켜주면 저는 계속 세비 반납하고 또 사직서 내고 계속 그래야죠. 저 빨리 처리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는 탈당을 먼저 하시고, 보통 이제 해명하듯이 무소속 신분에서 해명을 하신 다음에 사퇴를 하시든가 다시 돌아오시는 거,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얼마나 특이한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따를 이유는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제 방식으로 책임을 졌고요. 그게 그 정치적인 책임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세종시에 있는 그 특별 공급 아파트에 얼마나 실거주를 했었는지, 그리고 전세는 얼마나 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실거주 기간은 저희 KDI에서 1년 동안 관사에 살다가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7년 내내 실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베개 하나, 침구 하나 달랑 들고 살았기 때문에 주중에 거기서 살고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그리고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을 해서 실거주는 뭐 항상 실거주를 한 거죠. 전세를 주신 기간은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이제 돌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세를 줬고요. 전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억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버님이 이제 건축시설의 동대문인데 그 당시에 세종으로 명지를 구입하신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는 뭐 세종에 계시던 위원님과 뭐 별다른 얘기나 상의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저희 아버님은 자식들하고 재산에 대한 얘기 안 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세종에 제가 있으니 조금 가까운 곳에 터를 잡으시면 어떨까. 공기 좋은 곳이라는 게 워낙 넓으니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은 없으시지만 제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제가 무슨 5분 발언 이후에 세종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악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세종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공식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사가 굉장히 여러 개 나 있거든요. 그건 찾아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를 기재위에 할당 받을 때 다주택자가 기재위에서 활동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민단체로부터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제 목소리에 무게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집을 내놨습니다. 7월 초에. 그런데 꼼짝도 안 하다가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종시 이전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통 사람이라면 부동산 그 사장님도 이걸 그대로 이 가격에 파실 건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제 목소리에 무게가 떨어질 것만을 걱정했기 때문에 원래 내놨던 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듣기 싫어서 팔았고요. 그게 페이스북 7월 28일자에 그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 5분 발언 하실 때 그러면 서울의 도남동에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강남의 서초 쪽에 전세 7억짜리 전세 그럼 집이 한 채 있었다는 좀 이게 임차인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하십니까? 이번에 이 얘기가 같이 나와서 저는 제가 도남동에 있는 집에 3억 3천을 주고 전세를 주고 왔고 서초동에서 7억 전세를 들고 있어서 제 그때 당시에는 원래 내놨던 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듣기 싫어서 팔았고요. 그게 페이스북 7월 28일자에 그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 5분 발언 하실 때 그러면 서울의 도남동에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강남의 서초 쪽에 전세 7억짜리 전세 그럼 집이 한 채 있었다는 좀 이게 임차인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하십니까? 이번에 이 얘기가 같이 나와서 저는 제가 도남동에 있는 집에 3억 3천을 주고 전세를 주고 왔고 서초동에서 7억 전세를 들고 있어서 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글을 쓸 때 그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는 임대인이며 임차인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5분 발언에 올라갔을 때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저도 제가 임차인이라는 입장 속에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는 뭐 거짓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민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제가 겸허하게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마지막으로 그 야당에서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악의적 연자제라는 취지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도 지칭이나 모칭이나 직계 조직에 관련된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말을 하시나요? 글쎄, 이건 이제 제 케이스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아무래도 배우자와 자녀들은 본인의 영향력에 상당히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통상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독립가계를 이루고 특히 재산 고지를 불고지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계라는 걸 전 국민한테 이미 인정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는 다른 문제지만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인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른 정치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치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기준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했을 때 무혐의 혹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결과면은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번 국회의원직 사퇴를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삶의 다음 단계가 뭔지는 아직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분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심지어 본인이 의원직을 걸겠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이 10분은 제가 조사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 10분들도 본인들도 의원직 사퇴를 약속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무혐의가 나는 순간 이 많은 음해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와 김어준 씨는 제가 말씀드린 방식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계속 이런 쓰레기통에 뒹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감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원직 사퇴를 다시 하셨을 때는 자신의 부동산이 불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농지법 위반이라는 게 워낙 조사를 잘 해봐야 이게 의도적인 위법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지만 위법을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의혹이 없는 건지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때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주 기자님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맥수가 이거 해명을 좀 못하셨어요? 예.